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제2의 스피치대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되는 이야기를 듣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한 개인으로서 독립된 존재로 사회에 굳건한 독립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폭악과 권력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이 한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그 개인은 우리 문명에서 하나의 단위로 세상을 더 밝고 또 생산력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속에서도 더 내 자유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의지력을 가진 정신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치에 대해서는 그러한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또 의지를 바탕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애덤 스미스가 탄생한 지 3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경제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고 삶의 기본 바탕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300년간 인류의 문명은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로 번영을 누렸고 또 삶이 탄탄해졌고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회의 안정성은 매우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죠. 그 자본주의는 인류와 함께 성장을 했고 또 그 삶 속에서 중산층 그리고 개인들이 가정을 꾸리면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비판의식이 있어서 평등이라든가 또는 그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서도 사회의 비판적 의식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건강한 비판 정신으로 승화되면 좋지만 자유를 훼손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 인간의 생명과 자유로운 선택을 위축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문명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또 가져오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가 매우 소중한 시대입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소중한 시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정치적 자유, 민주라고 하는 민주성과 그리고 가치를 존중하는 공화정 이러한 가치들이 정치적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선택할 자유를 통해서 공동심, 공감을 이루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더 심화 발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가 큽니다. 이 경제적 자유를 확산한 나라일수록 더 성장을 하고 있고 1인당 GDP가 거의 10만 달러를 육박하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또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요. 또 이런 경험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사회에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에 대해 발표할 이드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며 만나게 된 한 독일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한 말이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신스 2010년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 기업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전쟁으로 인한 늦은 산업화 때문이라고 애둘렀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 그 장수 기업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독일, 일본처럼 몇백 년 된 장수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상속세는 특히 심각합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할증을 고려한다면 최대 60%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더불어 상속 증여세 비율이 전체 조세 수입 중 1.28%를 차지하며 OECD 평균이 0.34%의 3, 4배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는 필시 기업 승계의 차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팔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안정적 기업 승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SDS의 지분을 전량 매도하였고 고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아내와 그 자녀의 임주연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약 12% 매도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 특성상 가족 경영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경영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지분율에서 오는 안정적인 경영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지분을 팔게 된다면 안정적이던 경영권은 위태롭게 흔들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 승계에 크나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기업들이 장수 기업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재작년 이루어진 경제경영학교 교수들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약 응답 대상자 200명이 70% 이상이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씁쓸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수가 채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무려 3만 개가 넘고 독일과 미국은 1만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국가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그 성장 가능성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들 기업에 날개를 달아줘야 할 판국에 오히려 상속세가 그 발목을 붙잡아 장수기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늦은 산업화로 인해 시작이 늦었을 뿐 상속세 인하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독일, 일본처럼 몇백 년 된 장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100년 기업을 넘어 1000년 기업이 되는 그날을 위해 상속세 인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영화는 미래시대로 가는 발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김석영입니다.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면 전기요금이 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서 안 된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에서 200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전기가 민영화를 시행한 이후 무려 10년간 요금이 18.4%가 인하되었고 오히려 기업의 수익은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15개 나라에서 민영화 성공 사례가 있는데 콜롬비아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 수도 민영화를 하였는데 이 수도 민영화가 수질 개선, 수도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수도의 요금 인하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더 놀라웠던 점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수도 민영화가 콜롬비아 아동의 사망률을 26%나 낮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영화의 장점 2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민영화를 하게 되면 독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대두되는 철도와 전기 모두 사실상 독점 운영입니다. 그 아래에 자회사와 계열사가 여러 곳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기와 철도를 이용할 때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철도를 이용할 때 같은 목적지를 갈 때 여러 노선과 여러 회사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적자 구조가 개선됩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 2023년 기준 약 3천억 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약 6조억 원의 적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이들 회사는 공공재의 특성상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라고 하지만 이는 민영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 같은 경우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열차의 공석을 지금보다 줄여나간다면 지금보다 적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철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민영화를 해서 일자리가 축소된다, 구조 조정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당장은 민영화를 통해 구조 조정이 일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 해당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여러 회사가 참여하고 개발을 한다면 노선도 늘어나고 역도 늘어나고 인프라도 늘어나서 일자리가 무수히 창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민영화에 대한 많은 오해로 지금도 국가의 많은 세금이 공기업의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가 발전에 대한 방임과 유기입니다. 하루빨리 코레일과 한국전력만큼이라도 민영화를 시행하여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화된 세상 뒤처진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황영우입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이제 새벽에 영업을 할 수 없고 격조에 한 번 일요일마다 휴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 도입 취지가 이제 대형마트와 지역 상인의 상생을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이 규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 장을 볼 때 1에서 2주치의 먹거리를 한 번에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않았다고 먹을 게 없어서 꼭 전통시장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피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통 경쟁의 패러다임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의 대결 구도가 강했다면 현재는 온라인 대 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들어와서 야 쿠팡 너는 한 달에 2번 강제로 셧다운해 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는 오히려 대형마트에게만 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왜 점점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기피하게 되었을까요?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이제 전통시장의 안 좋은 부분 때문입니다. 보통 바가지 가격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과거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에서 전통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판매하는 모습이 방영되면서 전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수산시장이라고 검색해보면 호갱, 물치기, 저울치기 등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런 은어들이 주요 연관 검색어에 뜨고 있습니다. 그 어떤 소비자도 자신들이 그런 사기 행각의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부 악덕 상인들이 스스로 유통의 기본 명제인 적절한 제품을 적절한 공간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대형마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상인들을 정말로 도와야 한다면 그런 일부 악덕 상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무고한 상인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이 대형마트 규제로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의 역할은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항상 강의 때마다 교수님께 듣는 말이,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올드 미디어들이 기술이 진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뉴미디어가 생겨나고 그래서 도태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어서 여전히 우리 생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도 같은 개를 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은 이제 단순한 재화의 공급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은 가족들에게는 나들이 공간, 커플들에게는 데이트 코스,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관광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NS상을 찾아보면은 이제는 숨은 노포 맛집, 먹거리 투어의 이름으로 알고리즘으로 전통시장의 각 먹거리가 공개되고, 실제로 망원시장이나 광장시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고 수많은 젊은 계층 혹은 가족들, 외국인들이 그 시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꼭 규제가 없더라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본 결과 67.8%의 소비자들이 이 규제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일 자료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년 대회 영상을 참고한 결과 시장 상인들도 역시 이 규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인들도 그리고 소비자들도 의문을 품는 이 규제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사업의 폐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정윤서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출범한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독과점이 이루어진 배달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가 내놓은 공공배달앱 서비스는
1일 점유율이 1% 아래를 맴돌고 있으며 부산의 풀뿌리 공공 배달앱은 출범 3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지만 공공 배달앱에 입점된 브랜드가 매우 적고 잦은 오류로 인해 비교 우위로 내세우던 저렴한 중개 수수료가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취지로 출범한 정부의 공공사업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외면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가 자유경쟁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공기관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한 이윤 창출로 생존이 결정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세금을 통해 운영되기에 이윤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로서 서비스만 제공할 뿐 경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의 압력이 없기에 우리 사회는 조금씩 후퇴할 수 있었고 공공배달앱의 사례처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결국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뿐입니다. 소비자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기업 또한 소비자의 선택을 얻기 위해 원가 절감의 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또한 얻기 위해 기업 기술 혁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각 주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서비스는 향상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자유경쟁을 통해 조금씩 진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비용과 수입의 격차가 커져도 세금을 통해 운영되기에 최선의 노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세금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끝내 시장에는 비효율이 초래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의 발전과 삶의 풍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얼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공공 서비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참여와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공정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횡재세 도입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발표할 이정태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이 주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배경은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 등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각 정유업계와 은행업계가 평년 대비 초과 이윤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횡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요 시각은 기업이 자체적인 노력이 아닌 외부 환경의 변화로 기업이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로 대중들은 큰 고통을 겪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횡재세를 도입할 경우 초과 이익의 정의 방법, 이중과세, 주주이익 침해 등의 여러 문제점들도 존재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부당한 일을 하여 이익을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사업이 흥하게 된 것이 과연 옳지 않은 일일까요?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강제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횡재세라는 명목의 세금으로 기업의 초과 이윤을 강제로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요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적 제도가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더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하며 기부금 공제 확대 또는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서 제공,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의 모범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제도를 보완 및 개설하는 것이 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횡재는 영어로 windfall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떨어져 얻은 과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연히 그렇게 과실을 얻었다고 해서 너 왜 그런 방식으로 과실을 얻어? 라고 다그치며 그 과실을 강제로 빼앗아 버린다면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금융 이해력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말입니다. 금융 문맹이란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며 돈의 소중함과 관리 방식을 모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투와 영끌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3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최대 연 1000% 이자율로 단기간 빌려주는 대리입금의 덫에 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금융 이해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올바른 금융교육의 부재가 그 원인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을 금융 문맹 상태로 방치시켜 삶의 질을 저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 이해력이 궁금해 저는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2020년과 2022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선 2020년에 금융경제교육을 수강한 사람의 비율이 24.6%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또한 금융태도의 점수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50점대의 점수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여기서 금융태도는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에 대한 존재 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장기 재무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금융상품을 소개받는 경우가 전문가보다 선택한 경우가 많다는 게 저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금융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은 이미 공교육에서 금융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25년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생활, 수익과 지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 관리 등을 배우는데요.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별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폰 교육 등을 포함해서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의 금융 생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가계부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꾸준한 공부를 토대로 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자가 부담될 수 있는 대출이 아닌 저축을 통해 모은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시대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할 정예원입니다. 사실 앞선 발표자분들께서도 같은 주제를 다뤄주셔서 사실 되게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많이 겹치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겹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은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대본을 수정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 실효성 부족입니다. 이 규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저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순차적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휴업일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트에 장 보러 갈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휴업일을 인지하고 나서도 그래도 나는 오늘 장을 보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장보기의 대안 중에서 전통시장이 딱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확률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냥 다른 날, 문 여는 날 가겠다라는 응답과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하겠다라는 응답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쟁의 패러다임이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온라인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대형마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2015년에서 2020년에 이 소매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21%에서 12%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함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즉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더 이상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세상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전통시장은 사라져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더 나아가서 인간은 누구나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편리해서 애용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니즈,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예시로 오프라인 서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할 수도 있고 독서를 할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 서점에 가보시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도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전자책을 독서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오프라인 서점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이책을 직접 넘겨보면서 훑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점이 주는 독서가 잘 될 것만 같은 특유의 분위기,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는 쉬는 시간에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다 하는 일종의 뿌듯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저를 오프라인 서점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도 그 공간만이 줄 수 있는 특유의 장점, 예를 들어서 정겨운 분위기라던가 혹은 이전에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향수를 자극한다던가 아니면 손맛이 일품인 칼국수 한 그릇,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대형마트가 굉장히 서러운 둘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는 형 같은 온라인 시장이 누르고 있고 또 엄마는 나한테 너 동생 전통시장 좀 챙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은 규제보다는 이 모든 채널들이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길,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저 너머 무지개처럼 한없이 요원한 꿈일까요? 작년 초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를 당년 핵심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발굴하고 취약계층 보호 혜택을 두텁게 제공하며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바로 핵심은 현금 지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십수년째 복지부동인 복지과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사회 개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퍼주기식 공급이 최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식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일, 소득, 생계 유지가 반복되는 삶의 일면을 단순화한 도식인데 여기서 자발적 원동력을 확보해야만 양질의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기한 복지 구조는 소득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일과 생계 유지 간의 밀접 불가분 관계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쉽게 단절되어 버리며 근로 의욕이 차단될 공산이 큽니다. 사회적으로도 적잖은 손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금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 과업에 대한 성찰과 혁신 의지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향성만을 고수하며 단지 복지 대상과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는 업무 처리 태도 문제입니다.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발굴하겠다고 하면서 위기가구의 상한을 높이는 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어난 예산이 곧 복지의 발전이다 라는 단순한 사고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건전복지를 위한 논의는 곧 복지의 공익성 앞에서 빈번히 좌절되곤 합니다. 복지 과업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고 대폭 자랑하며 곧 공익을 실현해놓으라는 식의 정치 전략 역시 저희가 보기에는 발전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당국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첫째로 위기가구의 기준을 촘촘히 그리고 엄격하게 선정해 주십시오. 복지의 원칙과 예외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근로무능력 가구를 제외한 일체의 현금 지원에 성과 또는 자활 또는 취업 등의 성과 조건을 부여해 주십시오. 맹목적인 현금 지원 대신 일할 기회와 일할 능력에 주목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복지의 효율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마련 역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제라도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복지 수혜자의 자발적 원동력과 복지의 효율성에 주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발표할 조성지입니다.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형마트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과 함께 주변 상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들과의 갈등도 심화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규제가 생겼습니다.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또 매월 2일 이내에 의무 휴업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규제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규제를 하기 전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약 20조 1천억 원. 하지만 규제 1년 후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9조 9천억 원으로 약 2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 했던 법안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피해를 본 것은 전통시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와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대형마트에 가려고 했다가 문을 닫아서 못 갔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가지 않거나 사지 않거나 나중에 가거나 인터넷에서 사거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피해를 보고 또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주변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또 영업 제한 시간 내에 온라인 영업 활동을 허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또 실효성이 없던 기존과 달리 전통시장이나 주변 상권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한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소비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대형마트 규제, 발전하는 우리 미래 속에서 유일하게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형마트 규제가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초미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할 주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폐지되어야 하며 직무별 시급제와 개별 성과급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호봉제는 무엇이냐 하면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나 직급에 따라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직원들의 경력 개발이나 장기 근속을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나라나 일본이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봉제, 내 옆자리 부장님이 나보다 일은 덜 하는 것 같은데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현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또한 연봉제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연간 고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연봉제는 포괄 연봉을 책정하면서 기본 OT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초과 근무 수당을 미지급한다거나 성과급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실급여가 감소되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공정성 인식 부분에 보면은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소득이 많아야 사회가 공정하다. 정말 당연하죠. 여기에는 단 2%만 반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항상 신입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호봉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야근을 일삼는 우리나라 노동자, 야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연봉제는 꼼수 제도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직무별 시급제와 개별 성과급제입니다. 첫 번째, 직무별 시급제는 도입하기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NCS라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있습니다. 이 NCS를 활용해서 직무별 시급의 상하한선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해당 시급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사원급들에게는 하한선을 제공하고 팀장급들에게는 상하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다수의 선진국들은 이 시급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는 이 시급급여 체계가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다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 성과급제입니다. 일정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부서가 같다고, 조직이 같다고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게 아니라 개인별 역량에 따라서 성과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또한 이 성과급 지급 내용은 회사 내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직원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장하는 두 가지는 일단 호봉제가 만연한 그
공공 부분에 우선 도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제화가 되어야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봉제와 호봉제가 폐지되게 되면 임금이 유연화가 됩니다. 이 임금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시간의 유연화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과 노동시장에서 온 유연화는 우리 노동시장의 전체의 유연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하지용입니다. 저는 법치주의의 개념과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법치주의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강조한 시장 경제에서의 법치주의 강화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치주의는 법률이 모든 시민과 국가기관, 경제주체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국가 권력이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력이 무분별하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실현은 자유시장 경제의 필연적 요소입니다. 하이에크는 자유는 법치주의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치주의가 없이는 자유시장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가치는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교환과 경쟁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고 자유시장 경제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효율적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법치주의가 강화되어야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장 경제는 스스로 질서가 형성돼 지속적 번영이 가능한 자생적 질서이지만 법치주의가 없다면 그 자생적 질서가 파괴됩니다. 법치주의는 곧 자유의 틀 안에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가능케 하여 번영으로 이끄는 제도적 환경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과 자유시장 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 권력, 즉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어 규제가 적고 자유가 많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 명확성은 시장 참가자들이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게 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확실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하여 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의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개인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곧 경제 주체 간의 신뢰도를 높여 법이 시장 경제에서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상호작용의 언어로 작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규제는 법이 아닙니다. 목표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이에크는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하여 시장 내 경제 주체들의 성장을 억압할 수 있고 규제가 많다면 기업은 이윤을 위해 탈법,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적이고 차별적이며 징벌적인 규제를 대폭 줄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싱가포르는 투명하고 신속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적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치가 강화되면 부정한 경제 행위를 방지하고 부패를 억제할 수 있고 법의 명확한 규정과 빠른 집행은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무리하며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번영을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이에크의 시각에 따라 자유는 법치주의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과 확실성, 명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자유시장을 조성하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서정가제를 주제로 발표를 할 김은준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간의 문제를 정부의 개입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수많은 재앙으로 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많은 발표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형마트 주말 영업 규제라든지 아니면 10년째 폐지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는 단통법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서정가제 역시 이와 유사한 결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한번 정해진 책의 가격, 소위 정가인 것이죠. 정가에 대한 할인율을 제한함으로써 유통사와 출판사의 대대적인 할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유기업이라는 서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점에는 거의 1년 정도 경과한 막성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백 권의 책이 좀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이라면 점주는 대대적인 할인폭을 적용함으로써 빠르게 이런 재고들을 처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문제는 도서정가제의 경우에는 무기한하게 모든 종류의 도서에 있어서 10% 정도의 제한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시도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일종의 가격 경쟁보다 품질 경쟁을 유도한 것인데 이러한 목표에 저희에는 중소형 서점 및 출판사, 소위 말씀드리자면 중소 참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형 유통 업계로부터 보호를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목표에 부합하게 제도가 흘러갔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의 자생적 가격 형성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 외려 소비자의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이, 판매자의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오히려 제도 시행 이후에 소수 베스트셀러 작가, 문제집 출판사처럼 어느 정도 판매 부수가 보장되는 소수 기업들에게 이익은 어느 정도 편중이 되는 현상을 보였고요. 장기적으로는 독서율이 감소하는 형향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규모마저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들은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규제를 지양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침해만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바로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예컨대 베스트셀러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규제를 적용한다든지 또는 동네 서점을 그렇게 살리고 싶다면 어느 정도 그런 서점들에 한해서 구매를 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만 현행 제도는 이에 반해서 너무 적극적이고 급진적으로 개입을 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민이 재산을 보장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며 계약의 법적 효력이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는 상업이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아까도 이제 K 컨텐츠를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K 웹소설, K 웹툰, K 드라마 이런 소위 K 컨텐츠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홀로 행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도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의 기본을 준수하며 소비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때 다시 한번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자유기업원 제2회 시장경제 스피치 대회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해결책을 주제로 발표할 박동희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격 하한제란 수요 공급 곡선 상에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공평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 이를 자중손실 또는 사회적 순손실이라 정의하게 되는데 곧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자원이 낭비 없이 분배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이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고 또한 불법적인 노동시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고용인의 고용 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절대적 고용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고용인의 노동기회 박탈, 이로 인한 소득 감소, 이어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사회에 경제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 위축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의 최저임금 제도를 손보거나 혹은 철폐함으로써 시장의 자생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시장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또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의 확대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취업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용인에서 고용인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안정성과 공평성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효율성까지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평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이고 자유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스피치 하실 때 요 태도는 두 발이 이렇게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벌리고 서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다리를 모으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짝다리를 하거나 한 다리를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보기 흉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양쪽으로 딱 짚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요 중간 요 정도 잡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 양손으로 이렇게 바꿔서 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제스처라고 하죠. 이게 말을 할 때 제스처를 쓰는데 손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이렇게 잡으면 좀 좁아 보여요. 그래서 한 손을 조금 내 가슴보다 넓게 손을 쓰면 조금 더 액티브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이 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시각적으로 이것과 이것이 비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선의 집중력과 액티브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것과 요겁니다. 예, 이렇게 제스처를 사용하시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선 처리인데요. 그 시선 처리는 상대편을 쳐다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대사를 외운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충분한 지식을 10년 전도 공부해서 또는 현장에서 응용해서 누구한테도 그것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준비된 원고 없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태에서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를 했는데 그대로 읽으면 문어체적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편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어체적 느낌과 문어체적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은 대부분 문어체적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술해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스피치 연습을 한 말 구어체적 성격의 말을 암기하는 게 좋고요. 그것을 요약해서 메모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패드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잠깐 봐가면서 시선을 상대편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제 패드를 안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러분 방송 보면은 유재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거 들고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걸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시선적으로 메모한 걸 유지하기 가장 적합한 사이즈예요. 상대편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A4를 이렇게 펼쳐놓고 본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사이즈로 보고 있을 때 카드를 본다는 느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편한테도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메모를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문장을 메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장을 메모하면 그 문장 형식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가 능동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단어 중심으로 내가 꼭 해야 될 핵심 문구, 내가
도서정가제의 소비자 피해를 이야기하겠다. 지금 타임에 그럼 소비자 피해라든가 이렇게 한 단어 내지는 거기서 시사되는 문구를 연결시켜 놓으면 그것을 내가 표현하면서 그 상황을 꼭 필요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구 방식으로 메모를 한 종이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의사 전달력이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자기의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표현하는 느낌이 다른데요. 평상시에 스피치를 많이 했거나 또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본 사람은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평상시에 공부만 했거나 약간 혼자서 뭔가 작업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은 굉장히 차분한 느낌을 갖고 있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피치나 이런 것들은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편한테 얼마나 선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연결하려면 내가 항상 말이 입꼬리가 높아진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알겠죠? 항상 말이 내려가면 안 되고요. 약간 올라가는 톤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조카가 옆에 있는데 사춘기라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말 안 듣는 조카한테 이야기할 때 야, 너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 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나 비웃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아우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너 맨날 이렇게 얼굴이 좋아진다.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느낌에 가지고서 상대편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언어적 표현은 내가 긍정심과 낙관적 태도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대편을 잘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나쁜 방식은 시니컬한 거죠. 비판적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비꼬는 듯한 태도. 이거는 사실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비판의 논조에 빠져들게 되면 상대편한테 동의를 구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따갑게 송곳처럼 바늘처럼 콕 찝지만 그것을 길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문장 형태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간단히 언급하면서 바늘과 찌르고 그 다음에 내 낙관적인 태도로 긍정적으로 상대편을 설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왔다라는 1차원적 방식, 지식이라는 방식에서 논리를 끌고 올 때가 많은데요. 세상은 다양한 다차원적 세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무용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웃음을 유머러스로 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차원적 방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시키고 그것을 내 장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피치도 그러한 방식을 다양하게 여러분이 소화를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조금 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회생활 하게 되면 이런 3번 스피치 말고 회사에 나가서나 어디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영업 세일즈로 상대편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과연 지식만 전달했을 때 설득이 될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공감, 심파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주장한 핵심 단어입니다. 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부터 썼을까? 그것은 바로 이 동감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높일 수 있고 거기에 사회적 성과가 같이 편익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성하든 연애를 잘하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구성하든 자식을 잘 키우든 부모님과 잘 호흡을 맞추면서 살든 어떤 형식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든 간에
거기서 이 공감의 원리를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지식의 생각만이 아니라 지혜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감성을 같이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전달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시장경제 자유기업원이 하고자 한 시장경제로 조금 나아간다면 이 방에 액자가 저 뒤에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정주영, 두 번째 이병철, 세 번째 최종현 회장입니다. 최종현 액자 사진이 제일 커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내신 분이에요. 자유기업원에. 그래서 자유기업원의 파운더입니다. 돈을 내셨고 저분이 자유기업원을 인정하신 거예요. 저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삼촌이 숙부가 너 일로 좀 와봐. 일로 와서 SK 그 당시에는 SK 그룹은 아니었죠. 이름이 조금 달랐어요. 너 회사 좀 맡아봐. 자식한테 안 넘겨주고 조카한테 넘겨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지식인이었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그러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상적 기반, 시카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커머스, 상업적 세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너 중에서는 가장 제가 보기엔 지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상하다. 이병철 회장이 가장 그렇지 않았나? 사실은 이병철 회장은요. 일본을 이해한 세계 최고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최고의 기업인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저만한 기업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세계 최고를 지향했던 시대 또 제국주의를 통해서 대국을 건설했던 사람들 우수한 영웅들이 있었지만 도도하게 흘러온 역사의 흐름에는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그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갔던 영미계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은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한국에서 그런 기업이 나오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최종현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유기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유기업주의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현실에 발이 떨어져 있으면 좋은 걸 못 만들어요. 그 현실의 최고의 것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병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분의 철학은 뭐예요? 작은 것을 잘해야 큰 것도 잘한다예요. 그래서 작은 걸 꼼꼼하게 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삼성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하나의 생각이 그대로 관철되어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뛰어난 인투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기업원은 그러한 시장경제의 바탕을 둔 철학적 위에서 현실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장경제 적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굿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가장 현실에 적합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사상적으로 올바라.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현실에서 적합해야지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좋고 그것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현실 적합해야지 굿입니다. 그런데 현실 적합한 굿만 찾다 보면 사람이 너무 현실만 쳐다보면 그 해법에서 갇히게 돼요. 그럼 혁신을 누가 찾나요? 혁신은 이노베이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찾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누구라고 불러요? 기업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나 새로운 것을 찾아냅니다. 마치 선생님이 또는 공무원이 소방관이 어느 것이 더 낮게 불을 잘 끄고 어떤 것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느냐 그리고 행정 서비스가 더 나아지느냐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위대한 경영학자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이미 미국은 전 분야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이후 미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칸막이를 두고 생각해요. 기업가는 이건 경영에서나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오늘 스피치에 대해서 표현한 것처럼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혁신은 필요하고요. 하지만 항상 현실에 적합한 방식의 굿을 찾아내는 방식은 늘 유효하고요. 그것을 콤비네이션해서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그러한 혁신의 결과를 찾아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더 진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상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서 가장 더 나은 해법을 찾아낸 사람에 의해서 진보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진보의 결과를 이루고 싶다면은 현실 적합해야 되고요. 그것이 혁신을 통해서 더 나은 해법이어야 돼요.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여러분의 용기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오늘 스피치에서 여러분이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발표를 잘 해주신 내용의 그러한 기반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잘하셨고요. 또 준비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상을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분은 만족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회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 받는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에게도 또 이것은 또 하나의 훈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또 앞으로 인생에 꼭 성공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